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홀라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업종이죠. 오늘은 화장품 산업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투자금융 박종대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박 위원님은 최근에 이 K뷰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책을 쓰셨는데 책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먼저 이제 화장품 산업 현황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야외에서 벗은 지 꽤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대는 많이 했었는데 대장주가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일 텐데 뭐 영업 현황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던데요. 이 문제가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마스크를 같이 벗어야 되는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뭐 봉쇄한다 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건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모레나 LG나 뭐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나 리오프닝 수혜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가도 뭐 당연히 좀 안 그렇죠. 좋겠네요. 네,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뭐 제일 좋았을 때는 비교하면은 뭐 어떻습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예. 지금 뭐 15만 원밖에 안 되고 아이고, 예. 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17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7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최근에 그 회사에 계신 분 만나 보니까 이모저모 구조조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LG생활건강은 뭐 최근에는 뭐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결과는 지금 같아졌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2014년, 16년까지, 그러니까 14년, 15년이 우리나라 화장품 최전성기였거든요. 예. 16년까지 중저가와 럭셔리를 다 같이 잘해서 승승장구를 했고, 예. LG생활건강은 그때 사실 중저가 쪽을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한테. 예. 그때 이제 구조조정을 이미 했죠. 그러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 2017년에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온라인화가 본격적으로 또 온라인 벤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중저가로 컸다가 중저가가 엄청나게 오프라인 점포들 엄청나게 구조정을 많이 하죠. 예. 그 실현의 시기였고 2017년 이후 이제 2021년까지 LG생활건강은 16년 이후 승승장구했죠. 왜냐하면 이미 2016년 전에 다 중저가가 대패했으니까 새옹지마로 후만 남았는데 후가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17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한참 때 비하면은 지금 많이 떨어진 건데 사실은 뭐 사드 보복 때도 후는 말씀하셨듯이 뭐 좀 잘 팔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큰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고 예.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명동상권 완전히 다 날라갔죠. 훼손이 엄청나게 심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특히 중저가 쪽 꿔차오 소비라고 하죠. 예. 애국 소비 뭐 이런 것들이 불면서 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온라인화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벤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2016년 이후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벤처 시대 하게 되면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오프라인 중저가예요. 예. 오프라인 중저가. 그러니까 럭셔리는 상관없는데 오프라인 중저가 채널들, 브랜드들 그러니까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뭐 이런 수많은 중저가 브랜드들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예. 굉장히 국내에서 힘들었죠. 명동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중국 시장 내부의 어떤 그런 구조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럭셔리 소비가 많이 확대되고 지금도 확대되고 있고 예. 럭셔리 소비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럭셔리 소비는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수입 비중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도 괜찮았고 후는 뭐 굉장히 좋았고요. 예.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업체들 뭐 랑콤이나 에스티로더나 시세이도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제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로컬 브랜드가 분명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C뷰티라고 하죠. 예. 로컬 브랜드들의 역량이 막 올라오게 되면서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저가예요. 그래서 중저가 쪽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들, 한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밀려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1, 2, 3등이 똑같이 로컬 브랜드 성장에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1, 2등이 계속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하지만 또 재밌는 거는 그 경쟁이 치열함 속에서 1, 2, 3등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1등 브랜드들을 다 코스맥스에서 만들었다. 이런 게 좀 재밌는 부분들이죠. 이제 우리 ODM이 이제 공급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설화수나 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럭셔리 브랜드하고 경쟁을 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결국 고급화 전략이 뭐 완벽하게 성공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계속 통하려면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통해야 이게 중국 시장에서도 계속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설화수하고 후가 특히 이제 후가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이유가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중국이 지금 봉쇄나 뭐 소비가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참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투자자들이 좀 더 우려하는 거는 뭐 랑콤이나 에스티로드가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게 되면 아 중국 매크로가 안 좋구나라고 그냥 단적으로 말해버려요. 그런데 후는 좀 뭔가 좀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예, 글로벌 선진 화장품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혀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럭셔리 제품을 어떻게 30만 원, 40만 원 주고 사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역할을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화수나 후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면세점 이런 데는 거의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그렇죠. 예. 고작 이제 하이난 면세점, 예, 이 정도 홍콩 면세점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급화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성공하기도 힘들고 또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시간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 현재 부진이 뭐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좀 구조적 부진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국의 매크로가 일단 좋아질 때 좋아지겠죠. 이제 좋아지겠는데 계속 그게 뭔가 뒷목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유럽이나 미국에서 브랜드 인지도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영향이 크다고 할지라도 실적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매크로가 회복이 되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과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는 이게 중저가하고 럭셔리가 상당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들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소비자들의 그런 트렌드를, 니즈를 그때그때 맞춰가면서 통통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럭셔리 브랜드는 굉장히 시그너처 브랜드예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막 그렇단 말이죠. 예. 이게 마케팅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굉장히 우연한 사건이라든지 뭐 역사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로 진입하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뭐 동양 한방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로 자리매김을 했고 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 아내 평리위안이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다. 뭐 이런 게 셀리브리티 마케팅이 되면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상당히 힘들죠. 예. 이름부터가 좀 이게 통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설화수, 뭐 후 이거 약간 중국 사람들은 좀 친근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 브랜드로는 조금 그렇죠. 뭐 라메르, 시슬리, SK2 이런 게 아무래도 다 좀 어느 문화권에서나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 이름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은 좀 있는 건가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죠. 아마 뭐 저보다 훨씬 더 아마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엔간에서는 뭐 한때 참 대단했던 그 시총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이나 이 영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한 조건일 텐데 한 세 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 나누신 것처럼 선진 화장품 시장에서 럭셔리 브랜드의 인지도가 좀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컨 브랜드입니다. 세컨 브랜드. 다른 그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 보시게 되면 한 서너 개의 럭셔리 브랜드가 다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은 설화수하고 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하나가 이렇게 훼손이 되면 회사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뭐 헤라라든지 숨이라든지 오휘 같은 그런 이제 다른 럭셔리 브랜드가 있거든요. 각 회사에. 그런 브랜드들이 좀 중국에서 인지도를 좀 형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지금 중저가가 없습니다. 그런 중저가 브랜드들을 좀 소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통통 튀는 새로운 브랜드들을 전략적으로 좀 키워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럭셔리 브랜드하고 중저가 브랜드가 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수직 계열화라고 그럽니까? 뭐 그러면서 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그렇죠. 발휘할 수 있는 거군요. 너무 한쪽으로만 크고 있으니까 뭐 좀 불안하죠. 아쉬움이 있고. 그 글로벌 업체들 보면 M&A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업체들은 좀 M&A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특히 중저가 브랜드들에 대한 M&A, 중저가 브랜드들은 어차피 M&A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품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조직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비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저가 브랜드는 이 통통 튀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벤처 브랜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도 다양한 M&A를 통해서 그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고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아쉽죠. 그래서 순혈주의라고 또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뭐 좀 구체적인 움직임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글로벌한 역량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초 체력은. 그럼 이 뭔가 좀 이 한국 화장품 생태계를 좀 이끌고 이렇게 좀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앞장서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그게 이제 M&A 실적에서 나오죠. 최근에 LG 생활건강이 이제 크렘샵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인수를 했어요. 이게 미국 브랜드인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K-뷰티예요. K-뷰티 감성을 미국의 MZ 세대들에게 전파하는, 판매하는 이제 그런 걸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브랜드예요. 굉장히 비싸게 샀습니다. PSR 거의 4배, 5배? 굉장히 비싸게 산 거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국에 유통할 자신이 없으니까, 미국에 뭔가 유통을 잘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브랜드를 사서 미국에 전개를 하지 못하고 미국 현지에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K-뷰티의 그런 감성을 가진 브랜드를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 가장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유통이 가장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해외 유통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브랜드를 M&A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한국밖에 유통할 데가 없고 뭐 중국도 경쟁이 중저가는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M&A에 대해서 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M&A는 발생하지 않고 한국은 외부로 뻗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이제 어항에서만 물고기가 많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위기는 위기군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프랑스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어떤 물건이 아니고 문화 역량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보면 우리 이제 BTS 같은 경우에도 뭐 K-팝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위용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좀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입 화장품의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한국이 프랑스하고 캐나다에 이어서 3위예요.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K-뷰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드라마 요즘 많이 외국 사람들도 보잖아요. 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탑 10 가운데 7개가 뭐 한국 컨텐츠다 이런 말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최근에 뭐 드라마들 많이 보고 있죠. 그런 걸 보면서 한국 배우도 늙질 않는다. 뭘 바르길래 그러냐. 네, 미스터 션샤인 보고서는 깜짝 놀라 이병헌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뭐 이러면서. 예. 네, 그래서 그러면 피부 하면 또 화장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런 어떤 로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환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니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숙제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시장 구조를 좀 알아야 투자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한국 화장품 밸류 체인의 특징은 뭡니까? ODM이 굉장히 세다. 예, ODM이 굉장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브랜드 샵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면서 ODM 업체들의 그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 뭐 일단 다 ODM 업체들한테 맡기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중국에 들어갔더니만은 중국에서 또 물밀듯이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사업 규모를 키워서 ODM이 전 세계 코스맥스가 1등이고 전 세계 ODM 화장품 ODM 시장에서 콜마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나 LG 대비해서. 왜냐하면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원가율이 되게 낮은 비즈니스거든요. 25%밖에 안 됩니다. 뭐 가전이라든지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막 80%인데 원가율이, 화장품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브랜드 업체들에 비해서 매출이나 시가총액은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모레나 LG보다 코스메스가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글로벌 1, 2위 업체죠. 예. 한국 화장품의 뭐 큰 흐름이라고 보면은 ODM들의 이제 활약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 그 맞습니까? 그럼요. 예. 최근에 실적 발표 있었는데 좀 어땠습니까? 실적 발표는 주가는 일단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실적 발표하는 당일. 왜냐하면 매출은 되게 좋았어요. 예. 매출은 되게 좋았는데,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흠을 찾는 경향이 있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단점에도 포커스를 맞추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부각되는 것들이 원가율 상승이잖아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수익성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되는데 여기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뭐 글로벌 그 커머디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그 문제가 아니라면 사업 자체로서 입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이 1분기에 아마 한 2% 성장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2%까지 성장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코스맥스의 그 상하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성장을 했으니까. 콜마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이 한국 ODM 업체들의 입지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주로 고객들이 이제 중저가 브랜드입니까? 그렇죠.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죠. 예. 로컬 브랜드들이 자체적인 R&D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만 방심하면은 뭐 치고 들어오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높은 그런 국내 화장품 ODM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가장 큰 경쟁자는 코스맥스다. 중국에서. 예,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코스맥스와 콜마는 전 세계 1, 2등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중견업체들 또 벤처 브랜드들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판매 전략이 아무래도 뭐 메이저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일단 유통망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도 중국은 괜찮습니다. 뭐 왕홍도 있고 따이공들도 있고 성대리상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014년 15년에는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게 되면 다 가져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 소비자들도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제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K-뷰티가 뭐 중국에서 없다 있다 말이 많은데 K-뷰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각자 개별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업체들 중에 이제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떤 데 있습니까? 클리오 같은 업체들이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클리오 같은 업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미국에서도 인지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중저가 브랜드 업체들 가운데서는 뭐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괜찮거든요. 예.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죠. 중국이나 한국에서. 근데 일본이나 뭐 미국으로 수출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뭐 로맨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작년에 연간 매출 그 가히 멀티밤 같은 경우 연간 매출 거의 뭐 4천억 일으켰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새로 뜨고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은 뭐 판매 경로가 주로 뭐 그 인터넷입니까? 주로 온라인하고 그리고 H&B 올리브영이죠. 예. 예, 올리브영하고 온라인 그리고 홈쇼핑 그렇게 되죠. 근데 한국의 K-뷰티는 화장품은 가장 큰 장점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맞춤형 화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